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권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좀 여쭤볼 게 좀 많아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혐의에서 외환죄는 빠졌습니다. 조사할 게 많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그럼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종합 정리를 볼 때 우리 그 김종대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외환죄 적용 여부가 충분히 성립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외환이라면 적과 내통을 해가지고 어떤 분란을 만드는 거 이런 어떤 그 법리 적용이 가능한가 여부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던데요. 외국이 북한을 외국으로 봐야 되느냐 마느냐. 네, 그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헌법에서도 조금 그러니까 상충되는 조항이 있고. 그거 이제 근본적인 문제고 이제 통모 여부, 내통 여부인데 예비 음모는 내통 안 해도 된다면서요.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이 북한을 자극한 건 사실인데 그것이 외환의 영역이냐 아니면 또는 이적행위 좀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적.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작년 10월 3일부터 세 차례 날아간 평양에 들어오는 우리가 고의로 추락을 뭔가 해서 이제 북한에게 좀 발각되고 추락해서 그러니까 왜 표정이 그래요? 아니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사실. 아니 이건 제가 언론에 보도된 의혹만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이 말이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짓을 한 게 말이 안 된다. 그 짓을 한 게 그러니까 그건 두 가지인데 개조를 한 겁니다 드론을. 그래가지고 그 부품을 제거함으로써 비행 시간을 단축하면 자동 추락하겠죠. 그다음에 3D 프린터로 그 전단통을 매단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비행이 이제 불안정하게 되니까 평양 상공에서 또 선회 비행을 했습니다. 저공으로. 300m 상공이니까 쉽게 식별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그 군사 작전에서의 특히 이제 비닉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은밀하게 군사 작전의 목표를 달성한다기보다는 정치적인 시위에 가깝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적행위냐? 거기에 비행 재원이라든가 비행 이력이 다 내장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당시에 10월 8일 날 평양에서 이 비행 이력을 하루 만에 손쉽게 판독을 해가지고 백령도에서 떠가지고 어떻게 왔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이거 다 비행 기록을 분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안 조치가 안 되고 암호화 처리가 안 되고 그냥 통째로 넘겨줬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건 무조건 이적은 성립이 된다?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이 드론의 교훈은 평양 정권에다가 니네 서해 다 뚫렸다. 니네 서해는 우리가 휘젓고 다닌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이 드론 비행 전후의 상황을 보면은 아파치 헬기가 6월부터 11월까지 4차례 백령도 인근을 비행하거든요. 그것도 저공 비행으로, 고공으로 잘 보이게. 그다음에 일반 통신망을 사용해 가지고 NLL을 따라서 북한 어선이 바로 지척에 보였다 그럴 정도니까 굉장히 위험한 어떤 위협 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또 같은 시기에 6월부터 11월 사이에 벌어진 주목할 만한 일은 해안포 사격입니다. 연평도 백령도에서 총 3차례 대형 사격 훈련이 벌어졌는데 이런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 드론 사태를 좀 보는 이런 어떤 맥락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이게 10월에 북한이 중대 성명인가 긴급 성명인가 해가지고 그거 했을 때 우리 여기서 분석한 거 기억나세요? 그렇습니다. 예. 설마 했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는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관련된 형법 혹은 국가보안법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외환 유치죄가 되느냐, 소위 외환이냐, 혹은 이적이냐 해서 일반 이적죄. 이건데 외환이라고 하는 것은 외환법 혹은 외환 유치죄는 국가보안법 제4조에 근거한 중죄예요. 소위 외국 군대와의 통모, 소위 소통을 통해서 한국 영토의 전투를 유발하거나 유치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소위 북한을 외국으로 보느냐 이 문제가 있겠죠. 또 일반 이적죄, 이적죄는 형법 92조인데요. 좀 넓습니다 적용 범위가. 그래서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우리 지금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고요. 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통모가 없어도 좀 우리 안보의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인데 이번 무인기 사건은 결국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군사 도발 유도 시도였다면 이거는 일단은 이적죄로 평가가 더 쉬워 보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외환죄도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뭐 물론 근본적인 헌법주의자들, 헌법 근본론자에 의하면 북한은 우리 미수복 영토이긴 한데 국제적으로 보면 북한은 유엔에 우리와 같이 동시 가입해 있고 해외에서도 외국이고 그러면 결국은 외환죄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도 가능하죠. 결국은 북한이 반응하자 대통령이 박수쳤다. 너무 좋아하셔서 또 난리라고 했다. 뭐 이런 증언들이 지금 보도상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북한의 반응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했었던 의도가 아니 왜 우리가 무인기를 보냈다 쳐요. 어떤 작전적 무슨 군사적 수요에 맞춰서. 근데 발각됐는데 왜 좋아해요? 아니, 우리 여기서 상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그래서 실제로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준비하게 만들거나 도발을 유도했는데 그 네. 목적이 정치적 목적이라면 결국은 뭐 죄의 여부는 떠나서 대통령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이 부분도 그러니까 별도의 제가 가능한 게 뭐냐면 국군 조직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요? 예, 여기서 어떤 그 대한민국의 작전 부대를 통제하는 것은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을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합참의장은 헌법기관이에요. 합참의장을 둔다.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의 군령 보좌 기능이라고 국군조직법에 나와 있다. 그러면은 합참의장이 모르는 군사작전이었느냐 여부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와 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 뭐 북한을 자극해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러면은 이건 일단 NSC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보 관계자들이 수구를 해봐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어떤 비밀리에 한다 그래도 국방부 장관한테 지침을 줬으면 합참의장을 통해 가지고 빈틈없이 준비를 하고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경우에는 드론 작전 사령부가 대통령실에 뭔가 모종의 보고를 작년 6월에 했고, 예. 그 다음에 10월에는 저기 국방부 합참에 알리지 말고 몰래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영관급 장교들의 증언이에요. 합참 패싱. 예.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바로 어제 또 새로운 뉴스가 금요일경부터 나온 게 날리기는 날리는데 불안해서 나중에 문제 될까봐 합참 작전본부장한테 전화는 했다. 이 얘기거든요. 아유. 그래서 합참 작전본부장이 알고는 있었다예요. 근데 이거는 말하자면은 나중에 면피용 알리바이는 될지 몰라도 이 군령 지휘 통제 체계에는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합참의장이 자기가 모르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군사 작전이 있다고? 이러면 우리나라 지휘 명령 체계는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수합이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날려서 추락을 시켰다고 치면 그래서 북한이 도발했다고 쳐요. 네. 그러면 최소한 대비 태세까지 만들어 놓고 날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뭐 그들의 논리를 그대로 그러니까 따라간다고 치면 근데 이것도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간단히. 아니 그런데 이제 그게 불안해서 그런데 이제 다 추락한 게 아니라 귀환한 드론이 있잖아요. 예. 이거를 합참에서 모니터링 하다가 적의 무인기가 오는 걸로 오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이게 또 불필요한 교전이 그렇죠. 벌어지니까. 그렇죠. 이걸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작전본부장한테 알렸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럼 본부장은 그냥 알고 입국 다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온 상황으로는 그렇죠. 의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합참의장은 김명수 합참의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 내란 청문회에서 내 직을 걸겠다. 우리는 그런 어떤 군사작전을 준비하거나 모의한 적이 없다. 이걸 위해 가지고 본인의 직을 걸겠다고 국회에서 증언을 했거든요.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는. 하나만 더 점검합시다. 지금 그러면 안보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이게 대통령한테 아무리 드론사가 직보를 하더라도 최소한 보고서 전달하는 자 내지는 뭐 누군가 관리는 해야 될 건데 예.
그러면은 그건 안보실밖에 없죠. 안보실 내에 특정한 한 개 부서 정도는 이걸 컨트롤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안보실장 차장까지 패싱하고 그런 특정 실무부서가 또 대통령한테 다이렉트로 보고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안보실에 계셨었잖아, 우리 교수님. 예, 되게 좋은 안보실에 있었죠. 평화를 만들고 예. 회담을 하고 네네네. 뭔가 좀 현상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합참은 말씀하셨다시피 통합작전을 책임지는 군의 최상위 기관이고 네. 절대 안보실이 상위 기관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네. 다만 안보실이 좀 정치적 위상이 있는 이유는 NSC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NSC의 상임위원장인 안보실장이 네. NSC가 열릴 때마다 이 정부 내에 안보 관련된 정책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그 케이스가 가능합니다. 안보실이 몰랐다면 소위 말씀하셨듯이 NSC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갖추지 않고 대통령이 야 다들 모르게 해가지고 드론과 관련된 소위 자산을 직접 움직였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안보실 무능한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알고도 방치했다면 안보실은 공범이죠. 그러니까 김 의원님께서 주장하듯이 안보실도 공범이었을 것이다. 네. 라는 것인데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첫 번째 무인기를 북한 쪽에 여러 번 날렸다. 이건 팩트잖아요. 그리고 군 고위 인사의 이 증언들을 보도에서 나오는 걸 보면 VIP가 박수 쳤고 좋아했고 더 날리라고 했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군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아라. 그렇다면 저는 안보실이 몰랐다는 쪽에 베팅을 하고 싶어요. 여기서 단 공식적으로 몰랐다. 그리고 뭐냐면 안보실 안에는 국방비서관실도 있고 네. 뭐 정보 관련된 부처도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실제로 합참에서나 합참 지휘통실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을 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뭐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걸 몰랐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다음에 100번 양보해서 10월에 거의 3일부터 날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날리기 전에는 몰랐다고 쳐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됐고 북한에서 긴급 성명 나오고 중대 성명 나오고 해서 국회에서 이제 질의도 막 오가고 조사해야죠. 그때 예. 김용현 당시 장관은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 국회에서 답변하잖아요. 그러면 말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하다가 했다가 황급히 바꾼 거죠. 아니 그러면 최소한 사후적으로라도 안보실이 몰랐다고 쳐요. 네. 사후적으로도 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건지는.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 그 상식대로 순간, 안 움직이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그 순간 차단된 게 조사는 국방부에서도 시작이 됐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도 자체 조사를 아, 했고. 했어요 그때? 예, 그래가지고 저기 드론 그 소동이 벌어지니까 드론 전수조사가 시작됐죠. 네. 그 떨어졌다는데 그러면은 전수조사를 해서 어디로 사라진 드론이 있냐? 불났 때문에. 예, 그랬는데 2대가 사라진 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그 원인 불명으로 그냥 처리해 버렸고. 네, 맞아요. 저희도 전해드렸어요. 예, 그다음에 민군 합동조사도 실시한다 그랬었습니다 처음에. 네. 근데 이거는 방첩사가 개입해서 중단시켰죠. 네. 그래가지고 모든 조사가 중단이 되고 가로막히는 거죠. 음. 더 이상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라. 이게 군내 분위기인데 이 모든 것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는 의문점과 의아함이 군을 동원하고 이러는 일련의 과정. 아니 이거 뭐 12월 3일부터가 아니라 10월부터라고 봐야지. 드론 날린 거 그때니까. 그 전부터죠, 뭐 어쨌든. 예. 안보실이 뭐가 연루되어 있다는 게 전혀 안 나오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뭐 귀신이 고칼로로도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아무리 대통령이 뭐 군하고 직거래를 한다 그러더라도 네. 정말 드론 사령관이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뭐 군사 참모 마냥 모든 것 지침을 받는다? 네.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6월에 이미 대통령실하고 김용현 장관한테 보고한다고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보고서가 나온 뒤로 이 소동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그럼 보고서를 누군가 본 거예요. 예. 그리고 대통령 혼자서 이건 뭐 빨간 펜으로 다 수정하고 이렇겠습니까?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군대도 안 갔다 오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말씀드려서 무능하거나 네.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시한 거예요. 뭐냐면 말씀하셨듯이 국방장관이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안보실장의 배석 없이 이렇게 서로 소통한다 그러면 내가 국방비서관이잖아요. 그 내용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들어갔다는 사실을. 그러면 군사보좌관한테 전화해서 그러니까 장관의 군사보좌관 니들 가서 뭔 얘기했냐 취재해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혹은 안보실장이 기분 나빠서 아니 나를 빼놓고 국방장관하고 대통령하고 직거래해? 라고 불편함을 장관한테 직접 표시해야 돼요. 그렇지. 왜냐하면 나는 안보실장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죠. 네. 그런데 저 형들이 따로 만나네? 왜 그렇지라고 알아보지 않았다는 것. 일단 기분이 나쁘잖아. 네. 기분 나쁘잖아. 내가 패싱된 건데. 네. 그러면 무능하거나 네. 아니면 정말로 의도적으로 무시한 그러니까요. 겁니다. 찜찜해서라도. 지금 내가 언론 보도를 유심히 보는데 이런 모든 일련의 것들이 지금 단편적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실도 종합이 돼야 됩니다. 이 평양에서 10월 8일 날 중대 성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제 좌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흘 정도 지난 뒤에 김용현이 곽종군 특전사령관한테 전화를 합니다. 네. 내가 합참에 가서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하는 걸 직접 지휘하겠다. 그러니까 합참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예. 직접 그 합참 지통실에서 군사작전을 직접 지휘해가지고 북한의 오물풍선을 원점 타격하겠다. 예. 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 얘기는 훗날 11월에도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그 드론이 3일부터 세 차례 그냥 10월 7일까지 막 연달아 날아가고 그 직후에 오물풍선 원점 타격 논의가 있었고 그 직전에 9월 5일 날은 아파치 헬기가 백령도를 비행한 데 이어서 해안포 사격이 있었고 네. 이걸 전부 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제 볼 때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드론이 이제 사건에서 가장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드론이 갔다는 게 아니라 추락했다는 거고 그 서해에서 모종의 뭔가 군사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거를 저쪽에 신호를 보낸 겁니다. 예. 이게 노상원 수첩의 NLL에서 북한 도발 유도라고 하는 전체적 그림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지금 특검에서 다 이제 전체를 다 모아가지고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네네네. 하나 더 나아가서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북한과 체결했던 남북 군사 합의를 하나 둘씩 무력화시키는 그 작업도 그것도 그때입니다. 그때 그게 6월에 전면 무력화되니까. 그래야 드론을 띄울 수 있었고 그래야 아파치 헬기를 네네네. 소위 비행 금지 구역에 띄울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그게 모든 걸 작년 종합적으로 봐야 6월이고 돼요. 맞아요. 작년 6월에 남북 군사 합의서가 무력화된 이래로 해안포 사격, 아파치 비행, 드론 이 세 가지가 계속 연이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군사 합의를 무력화시킨 그 계기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북이 인공위성을 발사했는데 왜 군사 합의를 깨지? 당시에 많은 비판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걸 다 통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만 더 드론 납품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요건 뭐냐면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그 드론사에 100대를 납품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전투형 사용으로는 부적합한 기종입니다. 소음이 심하고 그다음에 기동성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거를 왜 이런 기종을 100대를 납품했는지는 지금 수수께끼입니다. 그런데 요 100대를 납품하는 과정이 불과 한 2, 3개월 만에 이루어졌는데 국방과학연구소는 자체 제작 능력이 안 되니까 한국항공우주 카이라는 회사에 발주를 했는데 그 카이에서는 또 다른 어떤 그 S라는 기업으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다가 하청을 준 거예요. 제하청이네. 예. 그러면 국방과학연구소가 그 S 기업에 대해서 이미 납품받기로 하고 중간에 카이를 끼워 넣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카이가 관리비로 한 3억 정도 떼먹고 32억 원에 발주한 거를 카이가 3억 가져가고 29억 원에 납품을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특검의 조사는 이게 전투형 사용이 가능한 기종인가를 납품처인 국방과학연구소를 불러서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순식간에 몇 개월 만에 이루어진다는 건 통상의 군사장비 획득 절차를 무시한 건데 그러면은 왜 이렇게 했느냐? 뭐 여러 가지 그렇죠. 급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드론 작전 사령관이 작년 6월에 갑자기 바뀝니다. 그 전임자가 8개월 임기도 남겨놓고 있었는데
그런데 새로운 드론 작전 사령관이 육사 48기인데 이번에 그 내란 사태 주역들 아닙니까? 예. 방첩 사령관 48기, 예. 수방 사령관 48기. 아하. 예. 근데 여기도 48기가 와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이 이제 바뀌자마자 작성한 게 그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는 6월 보고서란 말이에요. 이게. 그림이 그려지네. 예. 예. 그러면 당연히 특검이 또 이 사람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아, 그러니까요. 예. 근데 모든 특검에서 지금 피의자 참고인들 조사에 검찰 특수별 수사본부가 항상 빼놓지 않은 것은 이 사람이 이 보직에 왜 이 시점에 임명됐는가 이런 질문을 항상 듣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은 이것도 쌓이다 보면 나중에 이 비정상적인 군 운영의 일면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준비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아니 그런데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처음으로 얘기한 게 2024년 3월이니까 그 이후로 6월에 남북군사합의서 무력화되고 본격적인 판이 깔렸다. 예. 그러다가 10월쯤에는 모든 게 본격화됐어요. 말로만 있던 것들이 10월 1일 국군의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 행동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가슴 아프죠. 왜냐하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노력했던 것들을 쇼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평화쇼. 그렇죠. 게다가 북한의 선의에 기댄 뭐 맞아요. 평화쇼다 뭐 그런 이런저런 정책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럼 힘에 의한 평화를 네. 강조했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여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런저런 쇼를 기획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픕니다. 이건 정말 천일공노할 일이죠. 근데 그 하여간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데 외환죄는 일단 빠졌어요, 혐의에서. 지금 예. 특검이 그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아니 이 부분은 일단은 계엄이나 이번에 드론 사태나 공통점은 합참을 무력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내란 수사에서 우리가 전혀 건드리지 않았던 거. 대한민국의 전쟁 수행 체제를 무력화하고 붕괴시킨 사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부분은 군형법상 반란죄 소지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중대한 앞으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저는 외환 수사가 본격화되면은 이제 12.3 내란의 용어 자체도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12.11 군사 반란이라 그러지 어디 내란이라 그럽니까? 예, 그렇죠. 대부분 12.12 군사 반란 이렇게 안 그럽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참을 만약에 무력화하고 지휘 통제가 완전히 이제 무력화됐다면은 이것은 군 형법상 반란죄에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명칭부터 개념부터 다 다시 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또 하나 지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이 7월 7일입니다. 내일이 7월 8일인데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줄라이 패키지 시한이 내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한고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한번 갔다 온 애들 다시 갔고 위성락 안보실장이 오늘 떠난다고죠, 미국으로? 어제 갔습니다. 어제 갔나요? 그러면서 여한고 본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상황이 급박하다라는 발언까지 했어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교수님? 예, 뭐 출국 직전에 상황이 급박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에 방점을 두고 적극 미국과 협상을 가속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결국은 단순한 통상 협상 이상으로 한미 간의 소통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 긴박하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풀린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겠죠. 예. 그리고 혹은 그걸 다시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미국의 압박이 더욱 커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성락 실장이 그 워싱턴 달래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에 보도된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 정부는 지금 외교장관도 없고 산업부 장관도 전 정부 사람이라 나라도 와야 돼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안보실장이. 네. 결국은 안보실장이 외교 안보 컨트롤 타워라고 한다면요. 말씀하셨듯이 미국 시간으로는 7월 7일이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7월 8일 소위 줄라이 패키지 타결이고 한 12개에서 15개 나라의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소위 편지를 관세를 통보하겠다는 건데요. 네. 조금 힘들어 보여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주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로 원하는 게 네, 뭔지도 아직 네.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잘 안 맞는다는 뜻이에요. 서로 원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그 요구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껄끄럽다라는 것이고 다만 다행인 것은요. 미국이 지금 일본만 공개적으로 때리고 있다는 거. 버릇없다고. 네. 근데 우리 해석으로는 버릇인 거고요. 영어로는 스포일이라고 썼는데 정말 아주 안 좋은 표현이거든요. 아니, 아무래도 상대국한테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뭐 맛이 같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스포일은 음식이 상했다 그럴 때도 스포일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맞이한 혹은 이재명 정부가 마주쳐야 할 트럼프 행정부 2기는 트럼프 1기와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 네. 아니 근데 하여간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게 뭐예요? 좀 전해지는 얘기가 예. 대충 네 가지로 종합할 수 있는데요. 예. 철강, 자동차, 관세, 소고기 수입 제한, 디지털 정보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소고기 풀고 예. 디지털 정보 규제라는 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에서 구글 지도 같이 우리나라 국가안보상과 관련된 것들이라는 이유로 예. 외국 기업들,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디지털 정보의 접근권을 지금 막고 있어요. 이럴 때는 외국 가면 구글 지도가 잘 보이는데 예. 우리나라에 뭐 구글 지도가 잘 안 보인다는 것, 뭐 OTT 사업권에 대한 것,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결국 이게 관세 비관세 장벽 완화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결국 무역 불균형 해소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 상품 많이 수입하라는 건데 결국 우리 방산 물품 더 많이 수입하고 에너지 수입하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공급망 협력 강화하라는 건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기술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산업들이 있거든요. 뭐 특히 조선 같은 경우는 세계 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걸 통째로 들어서 자기네 나라에 투자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겨우 이제 우리 경남 거제 뭐 좀 삼남 지방의 조선 사업이 이제 활성화되었는데 이거 이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 미국한테 좀 불리하니까 우리한테 좀 수출할 때 좋으니까 이걸 좀 조정하라는 거라 이게 지금 하나의 패키지로 다가올 경우에는 다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관세부터 상품, 에너지, 규제 그리고 환율까지. 지금 교수님이 열거한 거 우리 지난주에 했던 뭐 국방비 뭐 저기 증액이나 뭐 이런 것들은 또 예외인 거잖아. 또 그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 장비 수입과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이 보시죠. 제가 늘 주장했던 것이 경제와 통상 관련된 거 한 꾸러미 거기에 엮어서 안보와 관련된 한 꾸러미인데 지금은 관세와 관련된 걸 꾸러미를 세게 넣어놓고 압박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소고기 같은 경우도 30개월령으로 지금 이제 제한돼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풀어라는 거죠. 무제한이죠. 뼈다귀도 풀고.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 왜 우리나라 소고기 왜 이렇게 너무 치밀하게 검사해? 뼈다귀 조금 나왔다고 왜 다시 반품시켜? 이거는 비관세 장벽이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연령 풀고 좀 느슨하게 하라는 것이죠. 대처가 가능할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심각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도 25% 자동차와 그 부품까지도 해서 35% 이렇게 관세를 때리겠다고 그러니까 거의 자빠진 양상인데 우리한테도 동일한 잣대를 온다는 걸 일단 기본 과정으로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최악의 상황을 일단 기본 과정으로 해놓고 지금 전략은 협상 타결이 아니라 유예 연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실은 이걸 좀 더 오래 끌고 싶어하는 것이죠. 결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네 가지 분야를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제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또 깊은 의미가 뭐냐면 노무현 정부 때 타결시키고 이명박 정부 때 발효했고
문재인 정부 때 다시 재개정한 한미 FTA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폐기죠. 폐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는 한미 관계 중 중요한 한 기둥이었던 경제 관계가 제도가 사라지고 네.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 우리가 승복하느냐 아니면 반항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혹은 대한민국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남들처럼만 때려라. 그렇죠. 그러면 해볼 만하다. 다들 20% 관세 맞으면 비슷하게 맞으면 되는데 일본은 5% 준다고 하고 우리는 15% 하면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들이 선택해낸 줄라이 패키지의 데드라인보다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경제적 득실만 갖고 따질 게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쇠고기 미국산 쇠고기 문제 때문에 뭐가 터졌습니까? 촛불 시위가 터졌어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 한진중공업 투쟁 기억하시죠? 아이고. 그것의 어떤 발원점이 뭐였습니까? 한진중공업 지금 해외 이전 문제 때문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잖아요.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선을 통째로 갖고 미국에서 저거 해라. 그럼 이게 물론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과거사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얘기는 뭐 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이게 또 한편은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사회 내부에 던지는 여파가 너무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손실과 비용이 너무 커질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함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게 지방 소멸화, 산업 공동화, 그렇죠. 그리고 양극화, 네.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인데 그러니까 하루살이 외교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당장 미국하고의 관세 협정을 맺기 위해서 이건 내주고 저건 내주고 임기응변을 하기보다는 말씀하셨듯이 장기적 관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걱정스러워요. 단지 이제 뭐 한진중공업 사태라든가 쇠고기 수입 개방 같은 시절은 보수 정권 때 의도적으로 보수 정권이 무언가 좀 국면을 이렇게 대기업 또는 동맹에 이렇게 경도되면서 벌어진 어떤 돌출적인 사안이었다면은 지금은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에 따라 또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점은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물론 그렇죠. 이런 점에서 우리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해 보여요. 네. 지금 얼마나 이 노동이 또 배제돼 있습니까? 뭐 어떤 이런 가운데서 각 사회 이해관계자들이 이런 걸 수구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은 왜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건데 국민하고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미국하고 덜컥 받아오느냐. 그렇죠. 그때 뭐 이거였잖아요. 야, 그때 미국 대통령 애견 목걸이까지 사가면서 그랬나요? 그렇죠. 이명박 정부 때 개 이름이 뭐냐, 그 개 목걸이 산다고 또 날리고 캠프 데이비드 가고 뭐 해가지고 거기서 선물 보따리를 그냥 요란하게 포장해 간 게 그게 이거 아닙니까? 별걸 다 기억해요. 개 목걸이 저것도 그랬었어요. 그것도 사갔죠. 놀라운 기억력이에요. 경이롭습니다. 아니 그때 광우병 그 국면 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갖다 바친 상견례 하는 자리에 조공입니다. 조공. 그런데 지금은 이거는 조공 체제를 갖추라는 거고 트럼프는. 그때는 우리가 그냥 하나 준 거지만 이번에는 이거는 어떤 시스템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간단히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풀린다면 축산농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반발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문제는 미국과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국내적으로 어떻게 완충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들도 사실은 고려가 되고 병행이 되면서 이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아무튼 시한이 내일인데 하루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이것도 정말 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 일단 뭐 현재로서는 좀 기다려보는 것 말고는 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